전국에 계신 태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태건 설민석 교수입니다. 2015년 4월 18일 날 시행된 국가직 9급 시험 문제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출제 비율을 보면 전 근대사에서 13문제가 출제가 됐고 근현대사에서 6문제 그리고 통합형이 한 문제였기 때문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대략 말씀드리면 6.5 대 3.5 정도, 6.5 대 3.5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항상 학생들이 물어오는 것이 전근대사 비율과 근현대사 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국가직의 경우에 통계를 내어봤습니다.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를 봤는데요. 자, 요게 전근대사거든요. M자를 그리고 있고 근현대사는 자연스럽게 W자를 그리고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번은 전근대사가 조금 적게, 한 번은 많이, 적게, 많게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정하다기보다는 근현대사와 전근대사의 비율이 약간씩 시소타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 6.5 대 3.5였으니까 다음번 2016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 예측을 해보면 이번 시험보다는 전근대사, 근현대사가 있으면 조금 근현대사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6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근현대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만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선사고대, 중세, 조선 전후기, 근대 개화에서 골고른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놀라운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분류사별 출제 비율입니다. 이게 대박이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정치사와 문화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경제사와 사회사는 상대적으로 출제가 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의 경우는 정치사에서 10문제, 경제사에서 4문제, 사회사에서 3문제, 문화사에서는 한 문제밖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사 한 문제, 이거 완전 충격입니다. 결국 정치사와 문화사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지금까지의 공식은 잊어라. 그건 이미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골고루 공부해야겠다. 이제는 경제사와 문화사도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최근 공시 특징이 경제사와 사회사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도 소홀히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2009년 이후에 등장한 거민정 교과서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워주시고요. 과거에는 지금은 사라진 국정교과서에서만 출제를 했었는데, 최근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국정교과서 내용 플러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민정 8종 교과서 있죠. 8종 교과서의 내용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8종이 아니라 7종이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되었던 교학사 교과서는 이것은 채택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7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걸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공시에 또 충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은 수능도 동시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7종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누구보다도 확실히 돼 있다. 전문가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험의 경우도,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의 경우도 5번 문제와 6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5번 문제는 순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6번 문제는 선사시대 중에 신석기 시대, 일본과의 교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민정 8종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민정 8종 교과서 중에 7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가 반영되기 가장 좋은 교과서다. 가장 잘 쓰여진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국사 선생님들이 8종 교과서를 연구하셔서
우리 학교는 이거를 채택할 거야라고 결정한 것 중에 단연 1위가 뭐냐면 바로 미래앤컬처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를 달리는 것이 천재가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뭐 금성, 출판사 뭐 이런 교과서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분석을 해봤더니 미래앤컬처 그리고 천재 그리고 금성 외에 지학사 교과서가 여기는 5번과 6번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그러면 8종 교과서 중에 한 권을 좀 제가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교과서 읽어보는 거는. 그랬을 땐 저는 과감히 미래앤컬처 교과서를, 이게 채택률 1위입니다. 요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미래앤이 조금 나랑 안 맞다 하는 친구는 여기는 천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주로 이제 천재를 많이 선택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국정교과서 외에 거민정 7종 교과서도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쉬지 않고 연구해서 강의해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받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같이 풀어보면서 왜 바둑에서 이 집을 딱 두고 이거 내가 뭐가 잘했는지 또 뭘 못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걸 복기한다고 그러죠. 우리 복기의 마음으로 문제풀이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 돼요. 그래서 태건의 기본 개념 완성반을 함께한 친구들은 완벽하게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고, 소위 말하는 불의타라고 그러죠. 내가 불시에 얻어맞았다. 이거 전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냈다. 그런 건 이제 최근에는 지양하더라고요. 공개하고 세간에 관심이 모여지니까 그런 문제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합리적이고 체감 난이도가 쉬워지는 것이 최근 공시의 트렌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천민 출신인 의민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맞고요. 외거노비가 재산을 늘려서 그 처지가 양인과 유사해졌다는 거죠. 고려시대 외거노비의 경우는 노비가 노비를 거느리기도 했고, 주인에게 일정 신공만 바치면은 자유민 행세를 하고 다녔으니까 내가 볼 땐 군대도 안 가고요. 따로 세금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반 백성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지방의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주현공거법이라고 그러죠. 상층 향리의 자제는 주현공거법에 의해서 과거 시험 보고 문벌귀족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부곡소의 백성도 일반 군현민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공납역을 부담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국가에 바쳤죠. 그래서 망이망소이가 이런 시그름에서 난을 벌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 정답은 4번이었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전기 15에서 16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전이죠. 살림의 향촌을 주도하기 위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도덕과 의례의 기본서적인 소학이 뭡니까? 이거 성리학의 어린이 윤리서가 되지요. 고려 말에 안양 선생이 성리학을 들여온 이래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말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한 게 소학이었고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였고, 조선전기 살인파들도 계속 여기는 소학을 강하게 보급합니다. 맞고요. 향사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사례라는 건 뭐냐면 보통 3월 3일하고 9월 9일 날 수령이죠. 수령. 시골에 있는 수령들이 인, 의, 예, 지, 충, 효, 이런 덕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합당한 그 마을 주민을 갖다가 관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요. 끝나고 활쏘기 대회를 하는 말 그대로 향사례의 내용이 되겠고요. 향음주례라는 것은 이제 서원에서 학생들한테 술 마시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곳이 바로 대표적인 지방 어떤 살림의 모습들이었다. 생활이었다.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향촌을 교화하였다. 전통적인 제지사족, 살림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4번입니다. 촌락단위에 동약을 실시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를 많이 세웠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조선시대 후기 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촌락단위인 동약하고 이 문중 중심의 서원 사후, 이거는 향전에서 패배한 말 그대로 이제 구향들이 촌에 박혀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죠. 뭐 동족촌 만들고 이런 거였죠. 이건 조선 후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과전법과 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전 휴령전을 죽은 관료의 가족한테 지급한 거 과전법 맞고요. 아니죠. 공음전은 여러분들 과전법이 아니라 과전법은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초로 넘어가는 거고, 요거는 고려 시대의 모의 하나예요. 전지와 시지를 동시에 지급하는 전식과의 하나가 공음전이지 않습니까?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했고, 성종 때는 관수강급제를 실시해서 전주에 직접 수조를 지향하고 관에서 수급해서 관에서 공급하는 관수강급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죠. 뜬금없이 고려시대 걸 가져오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연표이다.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도 쉬운 문제고요. 이 동학은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은 전개 과정을 시험에 낸다고 그랬죠. 자, 가가 뭔지 볼까요? 황토연 전투라고 나옵니다. 황토연 전투. 황토연 전투라는 거는 고부관화 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 벌어지고 나오는 거니까 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청일전쟁의 발발이다라고 나오는데, 청일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있는 건 이제 전주성을 점령한 여기는 이제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판 붙는 라에 들어갈 내용이죠. 이것도 틀렸고. 자, 다음입니다. 남북조합군의 논산집결이라고 나오는데, 남북적 연합은 2차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진 다음이니까 결국 라가 돼야 되는데 다라는 건 틀린 거고요. 자, 랍니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성 점령 이후가 되니까요. 전주성 점령하고 전주 화약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일본한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돌아가지도 않고 자식들이 여기는 전주성을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주성 점령은 라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의 전개 과정, 우리 수업 시간에 그 박스 5개만 그냥 안 보고 간단히 쓸 수 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수학으로 따지면 암산으로 풀 정도의 문제가 여기는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7종 교과서, 최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민정 교과서를 반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라 지중왕 3년에 순장 금지 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여만 순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도 이제 순장이 각각 있었는데 왜 금지를 시키려 했을까? 신라 무덤에서 출토한 순장 대용 흑인형. 사람을 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형을 묻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조금 이건 추론을 해야 되는데, 전쟁 노비의 소멸로 순장할 대상이 없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지중왕 때 전쟁 노비 그럼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이제 뭐 전쟁 노비들은 고려시대 왕건이 많이 해방시키고 하는데요.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농업 생산력의 상승에 따라서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삼국시대는 사실 뭐 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별로 없다가 이 지증왕 때 우경을 실시하면서 토지가 비옥한 땅이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뭐야? 생산량이 늘어나네? 사람들 노동력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늘려야 되는데 그냥 멀쩡하게 사람을 묻을 게 뭐가 있어?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지금 사용하는 거민정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뭐 미래엔이랄지 금성이랄지 뭐 지학사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네. 죽음에 대한 의식의 도교 사상이 반영된 이런 거 다 지어낸 거예요. 왕실의 귀족은 사치와 허례허식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는 다 지어낸 거고, 요것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이건 좀 추론을 해야 되는, 혹은 거민정 교과서를 읽어봐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요것도 이제 최근에 쓰는 7종 교과서를 반영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시대의 황해도 봉산지탐리. 제가 전에 그 암기법 말씀드렸죠. 신봉선이는 그러면서 봉산지탐리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다라고 우리가 암기법으로 공부를 했었고, 평양 남경 유적은 신석기 시대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대표적인 지역 아닙니까? 자, 그럼 신석기인데, 자,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물의 분배가, 요 문제는 좀 쉽죠.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려면 청동기가 되는 거고, 마을 주변의 방어 및 의례 목적으로 환호, 도랑을 두르기도 하였다. 요거 청동기가, 이거 옛날 국정교과서에는 안 다뤘어요. 지금 검인정에서 새로 다루는 거죠. 흥서에도 마찬가지고. 흑요석의 출토 사례로 보아서 원거리 교류나 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흑요석이라는 건 이 일본이 그 화산섬이 많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흑요석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화산 지형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거죠. 신석기 시대 것으로 보이는 유적지에서. 이건 뭡니까? 신석기 시대에 배를 타고 일본을 건너갔음을, 교류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7종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집자리는 주거용 외에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의식 장소, 이것도 청동기니까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종 교과서 중에 뭐 미래 앤 컬처를 정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이 청동기를 워낙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요 문제도 그렇고, 요 전문제의 경우도 순장의 내용도 나머지 선다들이 좀 약간 뜬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묻었을까? 왜 산 사람을 묻다가 안 묻었을까? 아, 그래, 노동력, 지증왕. 우경이 시작되니까 비옥해서 노동력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요것도 나머지가 워낙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석기, 그래서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풀기는 좀 불안하니까 최근에 이제 반영되는 여기는 교과서를 조금 우리가 더 연구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 중앙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쉬운 문제죠.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서 결집되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어떤 정파적 성격만 맞으면 뭐 새누리도 할 수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엔 학풍도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고, 4화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건 16세기잖아요. 그래서 뭐 무오, 뭐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가는데,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환국은, 요거는 조선 후기 숙종 때의 이야기니까 이건 전후기 합성 문장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합리적인 인사행정 제도가 갖추어져 이전 시기보다 관리주적 성격이 강해졌다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상피제가 되겠죠. 상피제. 그래서 자기 뭐 친족이 있는 곳으로는 부임이 안 된다랄지, 부서로는 출신 지역으로서는 부임이 안 된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적중 문제라고 그래서 좀 따로 표시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적중으로 따지자면 100%죠. 왜냐면 저희 강의와 교재를 공부한 학생은 다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의 적중이 아니라 정말 해도 너무하게 똑같은 그런 문제들만 따로 여기다 적중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그들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을 나누어 파견해서 백성이 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본 사료죠. 태조께서도 통일한 뒤에 지방관을 두고자 했으나 건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서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청컨대 외관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종에게 아뢰는 상소 누굽니까?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제도와 문물을 완성한 왕. 자,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 이거는 묘총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 완전 인생 종친 사람이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동시에 겪었던 고려의 인종이 되겠고요. 오도양계의 지방제도를 확립한 건 누굽니까? 바로 현종 때가 되는 것이고, 지방에 향교에 경학박사를 파견했다. 성종 맞고요. 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의 팔관 행사를 장려한 게 아니고요. 이걸 오히려 없애버렸죠. 태조 왕건 때부터 실시되었던 연등의 팔관을 없애버린 사람이 성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평양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불교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항상 스님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문화사 요거 한 문제 나왔는데요. 신라승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억이라는 사람은 불교사적을 일심 나왔습니다. 일심이죠.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누구죠? 바로 원효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이 누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화엄사상 나오나요? 교단을 형성해서 많은 제사를 양성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당나라에서 왕권 강화의 화엄종을 들여온 사람이죠. 누굽니까? 바로 원효의 동료 법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세를 강조하는 아미타, 내세 강조 아미타 플러스 현세 강조 관음신앙까지 욕심쟁이 의상이었죠. 자,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는 미륵신앙을 전파하며 아이고 이거 뭐야, 미륵신앙은 누굽니까? 진표예요. 진표. 불교의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미륵신학이라면 안 되고 정토사상이라고 그랬어야죠. 정토사상을 강조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자, 원효는 무예가라는 노래를 유포하며 일반 백성을 교화했고요. 자, 그리고 의상은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를 동시에 강조했다. 맞습니다. 자, 의상은 국왕이 큰 공사를 일으켜 도성을 새로이 정비하려 할 때 백성을 위해 이를 만류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건 뭐죠? 여기는 의상이 당에서 돌아와서 문무왕의 자문역을 했다. 자문 역할을 했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문무왕이 야 이쁘다 소원을 말해봐 그래갖고 부석사도 만들어주고 낙산사도 만들어주고 막 하늘에 큰 돌이 막 부양해가지고 막 이상한 요승들을 몰아내고 부석사가 만들어지고 이거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답 고르기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네요.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쉬운 문제. 쉬운 건 쉽다. 어려운 건 어렵다. 말씀 나눠서 드릴게요. 자,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제약 속에서도 비밀 결사의 형태로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됐다는 건 뭐죠? 1910년대라는 얘기입니다. 비밀 결사. 자, 기억의 독립의군부는 누가 만든 겁니까? 독립의군부, 요거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으로 만든 1910년대 비밀결사고 포인트는 뭐죠? 복벽주의. 복벽이 뭐예요? 임금벽자의 복귀할 복자. 그래서 임금님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걸 목표로 한 것이었고요. 자, 이번엔 니은이 되겠습니다. 대한광복회가 됩니다. 박상진, 김좌진 등으로 구성된 군대식 조직의 비밀결사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부호들을 털어가지고 친일부호를 털어서 만주에 어떤 그 무관학교를 만들려는 게 목표였고 이 사람들은 복벽주의가 아닌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목표였다. 동상이몽의 형태였죠. 10년대. 자,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공화국이 아니라 니은이 공화국이죠. 니은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은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기억이 고종의 밀명을 받았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 맞고요. 기억은 박상진 자꾸 바꿔놨죠. 좀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하긴 했는데요. 조금 좀 공부를 디테일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신문왕 때 구주호소경 체제 정비. 요건 맞아요. 흠잡을 데 없는 문장입니다. 주에는 구주, 지방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배치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외사정은 뭐죠? 사정부라는 것은 중앙에 있는 관리들의 비위규찰. 외사정이라는 건 문무왕 때부터 신무왕 때까지 쭉 파견되었던 배치가 파견이죠. 파견되었던 지방 공무원의 비위를 규찰하는 감찰관 성격의 공무원이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럼 이제 3번이 왜 틀렸느냐? 오소경을 전략적 요충지에 두고 맞고 도독이라는 건 뭐냐면 구주, 주를 총괄하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일종의 그 행정관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런 거죠. 경남도지사 홍준표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요 오소경을 담당했던 장관이 따로 있느냐? 있죠. 오소경을 담당하는 장관이 뭐냐면 사신이에요. 사신. 교수님 우리 공부했었나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골품제 할 때 나와요. 그 골품제 보면 장군이랄지 아니면 도독 같은 지방의 도지사 내지는 오소경의 장관인 사신 등은 육두품이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어도 무조건 진골이 장악하였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색깔 넣으면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소경은 사신인데 도독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촌주가 관할하는 촌 이외에 향부곡이라는 행정구역도 있었다. 고려시대에 뭐가? 소가 새로이 등장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고려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요. 농민자재의 과거를 위한 기금이 조성된 적이 있나요? 이 광학부라는 거는 요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을 광에 공부할 학자, 그래서 광학보가 되겠고요. 그 외에 장학재단으로서 학보가 있고 또 절 운영 기금으로서 경보가 있고요. 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으로서는 재위보가 있고요. 농민자재를 위한 기금은 광학보가 아니라는 거죠. 농민자재가 무슨 과거 시험을 얼마나 본다고 기금을 만듭니까? 자, 개간지는 근데 이거는 다 너무 이렇게 눈에 익은 선다기 때문에 오히려 답 고르기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개간지는 일정 기간 면세해줬고요. 재해를 당했을 땐 세금을 감면해줬고, 농번기에는 자벽동원을 금지해서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렸다. 고려시대 사회사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머지가 워낙 확실한 답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가보면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 일단 비변사 등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변사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자 볼게요. 배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이곳에서 이득을 얻는, 바다가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구를 말하는 겁니다. 포구. 자, 전라도 나주에 눈에 익죠?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영광의 법성포, 흥덕의 사진포, 전주의 사탄은 비록 작은 강이나 모두 바닷물이 통합으로 장사배가 모인다. 포인트. 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배가 줄줄이 이어져 있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면 이건 무조건 어느 시기? 조선시대 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조선 후기가 됩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까요? 자, 강경, 원산 등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고요. 자, 선상은 경강상인이 대표적이죠. 배를 이용한 상인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거래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였다. 객주나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포구, 객주, 여각 완전히 어울리는 한 쌍이죠.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문제 이게 너무 쉽죠. 사만통보라는 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고려 누구 때입니까? 숙종 때 만들어진 동전 아닙니까? 사만통보, 사만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가 그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디 조선 후기에 여기는 고려시대 숙종을 가져오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대한국 국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평이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다 붙일 수 있어야 돼요. 내시부를 없애고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4개조 정강하고 홍범 14조하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구분하라고 그랬죠. 조세 부가징수. 자, 탁지하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의 홍범 14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관은 황제가 정부의 자문에서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임명한다. 요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게 바로 헌의 독립협회의 관민공동에 해당하는 헌의 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얘기 끝났죠? 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정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하신다. 대황제께 없어는 나오시면 무조건 대한국 국제예요. 대한제국의 헌법이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연표에 가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현대사 지금 두 문제 나왔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 뭐냐면 6.25 전개 과정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수립 과정,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딱 그 두 개 나왔어요, 현대사에서. 자, 연표에 가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먼저 볼까요?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은 뭐예요? 6.25 전쟁 발발하고 밀려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밀고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한 거죠. 답이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이거는 가가 아니라 서울 수복 다음이니까 여기는 나에 해당하고요. 자, 나입니다. 에치슨 선언은 나가 아니고 여기는 6.25 전쟁 발발 이전, 그러니까 뭐 한 이쯤이 되겠죠. 이쯤.
자,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건 이때가 되죠. 6.25 전쟁 발발하고 직후가 되니까요. 쉬운 문제. 6.25의 전개 과정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고종 황제 강제 퇴위,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 다 1907년 정민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전인 예를 들면 1905년 을사년에 벌어졌던 뭐 을사조약이랄지 이런 내용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1909년 10월 달에 얘기가 됩니다. 이후입니다. 민영환이 일제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표현할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왜? 여기 있는 을사조약의 비분 관계에서 이전입니다. 장지연이 민속의식을 고취하는 시리아 방송대곡을 왜 황성신문에 발표했어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전입니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 연합의병부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1908년에 시도하였다. 이후가 되겠죠? 기억과 리을이 바로 이후가 됩니다. 이건 뭐 흐름, 연도 다, 이건 너무 쉬운데 뭐 그냥 이후죠. 뭐 흐름, 연도 다 동원해도 되고요.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 정답 2번이 되고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선다에 코멘트 붙이기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뭐 워낙 그 답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집성은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농가집성은 조선 후기 쪽에 농서가 되는 거고요. 그럼 고려 말 이암이 원에서 들어온 건 뭡니까? 농상집요가 되겠죠. 농상집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직설은 정초 등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저기는 왕에다 여러분들 누구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세종대왕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산림경제는 박세당이 쓴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홍만선이 쓴 것이 바로 여기는 산림경제가 되겠고 자, 4번 보겠습니다. 관홍소초는 박지원이 쓴 거고요. 그리고 화초재배법에 대해서 저술한 내용 요거는 양화소록 다 우리 기본만 때 배운 겁니다. 양화소록이다. 근데 요거는 이 코멘트 붙이는 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답을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오답률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록이 보이는 왕대의 정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뻔한 문제, 대표적인 문제죠. 왕 때 어느 왕인지 알아야겠죠. 왕이 양인의 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여기서 얘기 끝납니다.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대책을 강구하라. 국방비 2필 내는 걸 한 필을 줄였으니까 나머지 어떻게 채우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선박세 염세를 채우든 선무군관보로 채우든 결작을 채우든 알아서 하란 말이야. 누굽니까?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조 정치변화 바르게 설명한 거. 특정 분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의 추세가 처음으로 대두됐으니까 이건 영조의 아버지 숙종 때가 됩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해서 두 차례의 예송 논쟁 누구 때입니까? 현종 때가 되고요.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이건 붕당 정치가 아예 사라지고 일가 독재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세도 정치, 순조 때부터 헌종, 철종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관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탕평파라고 부르죠. 중도파. 요 탕평파를 중심으로 탕평정국을 운영한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영조대왕이십니다. 평이한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쉬운 문제죠. 자, 19번입니다. 밑줄치는 우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옳은 거. 자, 이건 사료를 잘 분석해야 돼요. 우리는 본시 모두 4대부였어요. 근데 의사가 되거나 역관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냄새 확 맡죠. 아버지의 씨는 4대부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이거나 천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인이 아니라 딱 중인은 중인인데 중인 안에 들어가는 뭐 의관도 아니고 역과도 아니고 서얼입니다. 왜요? 본시 4대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얼이구나. 중인 중에 서얼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7, 8대 또는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문장과 덕은 비록 4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뭐 공이랄지 아니면 뭐 실무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보다 나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인 중인 서얼입니다. 자, 옳은 거 보도록 하죠. 집단으로 상소해서 청요직에 허통을 요구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문과시험, 대과시험을 볼 수 없는데 대과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철종 때 서울호통이 가능해져서 신분 상승에 성공했다고 우리 엄청나게 사회사 때 배운 내용이죠.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은 누구냐면 조선 형평사를 만들었으니까 누구예요? 1923년 백정들이 됩니다. 관건과 결탁하고 향유를 장악해서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한 것은 농민 출신 신향들이겠고요. 유향소를 다시 만들어서 향리를 감찰하고 향촌사의 풍속을 바로잡으려 했던 거는 시골에 있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선비의 제지사정. 이 정도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0번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 중에 가장 조금 어렵다 그러면 한 20번이 아닐까. 답 고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문제를 냈나 싶은 거죠. 자, 가라는 광복을 전후에 일어난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스토리텔링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 흐름으로 공부를 하니까 추론해서 맞출 수는 있는데 조금 좀 디테일했죠. 자, 볼까요?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어요. 1941년의 얘기죠. 지금 납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언제 이제 만들어졌는가? 요걸 알기가 힘든 거죠. 일단 비워놓게, 일단 비워놓고. 중요한 것은 광복 이후에 김구도 들어오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도 들어왔죠. 포인트는 뭐냐면 광복 이후라는 게 포인트겠죠. 이러면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입니다. 다가 뭔지 모르겠고.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이 되겠죠. 제헌절. 자, 그럼 시기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건 이제 그 광복 이후 중에서도 이제 1946년 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시기쯤에 이제 들어갈 수 있구나. 왜냐하면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건 이승만 들어오고 그리고 이승만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정읍발언 나오고 막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들어갈 수 있고.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거는 이거는 48년 2월이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건준이가 나온 건 뭡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 건국 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어떤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나가 지금 광복 이후인데 요건 지금 광복절 당일이 되는 거, 광복 당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이전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건준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들어와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언제냐면 1945년 10월 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광복하고 9월, 10월에 이승만 들어오고 바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4번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의 실시가 결의돼서 7월 17일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광복 이후의 상황.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20문제 중에 가장 그래도 조금 좀 까다로운 것이 20번이 아니었나 조금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왕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 하나 기억해 합시다. 45년 10월 달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만들어졌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0번까지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말 그대로 꼼꼼히 공부하는 친구들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찍어서 공부하고 뭐 요게 나와 그래서 과거에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또 나올 거야. 이런 식의 공부를 가지고 만점이 어렵고요. 여러분들 영어도 힘든데 한국사에서 만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우리 교재는 이제 국정교과서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재를 가지고 꼼꼼히 공부하면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문제가 과거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이젠 출제되지 않는 것이 최근 경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한국사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대중화되고 있다는 거죠. 쉬워진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의 영웅은 김유신, 이순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쉬워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 교과서의 범주, 일반적인 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때요? 가장 공시적이고 가장 시험에 최적화된 전문가의 손을 잡았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만점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태건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교수님과 같이 손잡고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 한국사 만점의 길, 여기는 태건 교수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께 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